이제 답답해 죽겠습니다. 뒤에 가면 할 겁니다. 이런 말도 이제 지겹네요, 보니까. 자, 이 부분은 이제 다 암기 부분입니다. 사실 여러분들 이제 지금부터 이제 개념이죠, 개념. 이게 이런 거다라는 겁니다. 자, 일단 보시면. 자, 멀티에셋 파생상품 펀드. 말 그대로죠. 에셋, 자산이 여러 개. 그러니까 투자하는 자산이 여러 개다라는 소리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특징들이 나오는데 일단 멀티에셋 파생상품 펀드 개념부터 한번 보면 최초 투자 시점에 자산 배분 원칙을 결정한다. 여러 개의 에셋에 투자할 거기 때문에 여러 개의 몇 %를 투자할 건지 최초에 결정하고 그 다음에 그 원칙대로 배분하고 운용하는 형태가 멀티에셋 파생상품 펀드입니다. 그래서 일단 안전성을 중시한다. 왜? 분산 투자니까. 여러 개의 분산 투자니까 안정성을 중시하거나 아니면 처음 투자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하다. 즉 보수적 투자자에게 적합한 펀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장점은 소액으로 다양한 자산에 투자가 가능하다. 그죠? 원래 이게 펀드의 특징이죠. 펀드 내가 월 10만 원씩 내도 이게 만약 인덱스 펀드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는 모든 종목에 투자하는 효과랑 똑같죠. 10만 원으로. 그죠? 마찬가지로. 멀티에셋 파생상품 펀드라는 것은 소액으로 멀티에셋에 투자는 가능하니까. 그런데 단점은 수익 구조가 복잡하다. 여러 자산에 투자하다 보니까 수익 구조가 복잡하다. 이렇게 외워두시면 됩니다. 이건 뭐 이해할 것도 없죠. 이해할 것도 없이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기타 파생상품 펀드로 기초자산이 이게 신용연계증권, 크레딧 링크드 노트, 신용연계 채권입니다. 사실 이게 그러면 CLN은 자, 그래서 기초자산의 신용사건에 연계해서 수익이 지급되는 형태. 역시 뒤에 가면 나옵니다. 지금은 그냥 기초자산이 신용이라는 거. 신용.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기초자산이 부도가 나면 뭐 얼마 손실 보전해준다. 이런 상품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것들입니다. 기초자산이 신용. 그다음에 기초자산이 펀드. 펀드 연계증권이니까 특정 펀드 수익률에 연계해서 수익이 결정되는 펀드 연계증권도 있고 재해연계. 재해 발생에 따른 손해 규모와 연계해서 수익이 결정되는 이런 형태도 있다라는 거. 그냥 이건 이렇게 있다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가능한 거죠. 사실 이런 것도 파생 상품으로 볼 수 있죠. 뭐 크리스마스에 눈이 오면 뭐 케이크 팡팡 이것도 뭐 파생 상품이죠. 그죠? 눈이 오면 케이크를 주는 거고 안 오면 안 주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것도 그러니까 파생 상품이란 건 파생 상품의 기초 자산은요. 측정 가능하면 모두 가능합니다. 측정 가능하면. 그러니까 날씨도 기초 자산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이제 여러분들 이제 이런 쪽으로 전공하신 분은 그 논문 같은 것들 석사 논문이나 이런 거 보면 날씨와 관계된 뭐 파생 상품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상품 개발에 대한 논문들이 꽤 있어요. 현실성은 뭐 아직까지는 크게 떨어지지만 또 어떤 상품이 또 좋은 상품이 나오면 모르죠. 그죠? 다음에 이제 파생형 인덱스 펀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덱스가 파생 어떤 상품과 관련된 지수 그런 펀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운용 기법. 자, 그러면 인덱스는 어떻게 만들 거냐에 따라서 세 가지 방법이 존재한다. 첫 번째,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을 직접 활용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파생형을 일단 떠나서 인덱스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인덱스 펀드다. 어떻게 만들 거냐라고 했을 때 내가 예를 들어서 코스피 지수에 코스피 200이 있다. 지수가 코스피 200이라는 우리 주가 지수가 있다라고 했을 때 이거와 연관된 이제 인덱스 펀드를 만든다. 그러면 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가장 간단한 방법은 이거 아니에요? 코스피 200을 구성하고 있는 종목에 전부 다 투자하면 되죠. 똑같이. 그죠? 얘가 그 시가총액 비율대로 그대로 똑같이 나는 투자하는 겁니다. 그걸 뭐라 그러느냐? 완전 복제법이라고 합니다. 그냥 똑같이 사는 거죠, 그냥. 그 종목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그죠? 근데 가장 정확한 방법이죠. 가장 정확한 방법인데 현실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하다. 어떻게 삽니까? 그 전부 다 똑같이. 그래서 나온 방법이 부분 복제법. 부분 복제법. 어떻게? 일부 중요 종목만 이제 사면서 그 지수 수익률을 따라갈 수 있게끔 만드는 겁니다. 그게 바로 부분 복제법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내가 코스피 200 지수 수익률을 내기 위해서
코스피 200 안에 있는 종목을 다 사는 게 완전 복제법이고, 다 못 사니까 한 100개만 사서 그 수익률하고 비슷하게 만드는 게 부분 복제법이다라는 거. 자, 이렇게 할 수 있고,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인덱스 수익률을 낼 수 있느냐.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내 파생상품을 활용할 수 있다. 즉, 내가 코스피 200 지수 수익을 내고 싶다라고 한다면 코스피 200 지수 선물에 투자하는 거죠. 선물에. 코스피 200 지수 선물에 투자하면 그러니까 이런 장내 파생상품 이 이야기죠. 여기에 투자하면 그 수익을 낼 수가 있다. 단점은 뭐냐? 이런 파생상품은 선물 이런 건 만기가 존재한단 말이다. 만기가 존재하기 때문에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롤오버 해야 된다 그랬죠. 롤오버 해야 되니까 어떤 게 존재한다?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 즉 그걸 추적 오차라고 합니다. 트래킹해라. 추적 오차라고 하는데 이런 추적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부분. 즉 수익률이 똑같지 않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죠.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으로 지수 수익률을 약속한 장외 파생 상품을 활용할 수 있다. 말 그대로 이제 스왑, 교환한다. 어떻게? 아까 얘기했죠. 메릴 린치한테 야, 코스피 200 지수 수익률대로 나한테 수익을 줘라. 대신 나는 돈을 얼마 줄게. 그러면 메릴 린치가 알았다. 이렇게 가능한 거죠. 그럼 나는 지수 수익률을 올리는 거죠. 그죠? 네. 그런데 이거의 단점은 뭐냐면 장외 파생 상품. 아까 이야기했죠. 1대1이니까. 콩나물 할머니가 날라버리면 답이 없다. 그죠? 근데 뭐 우리가 메릴 린치 이런 곳이 나르진 않겠지만서도 그죠? 그런 위험은 존재는 한다라는 거. 예. 자,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종류는 뭐 됐습니다. 그냥 모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파생형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시험에 잘 나오는데요. 중요합니다. 포트폴리오 보호명 펀드. PI라고 한대. 예, 포트폴리오 인슈런스. 제가 뒤에 나온다고 그랬죠. 여기 나왔습니다. 자, 뭐냐? 하락 위험은 제한하면서 상승 시 이익을 얻고자 하는 투자 방식입니다. 그래서 중간 수준의 위험을 부담하고자 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형태입니다. 포트폴리오 보호명. 아까 이야기했던 이거죠. 이런 거죠. 채권, 만약에 주식, 이렇다. 그죠? 예를 들어서 950 채권, 50은 주식에 투자한다. 이렇게 했을 때. 네. 그러면 950은 1000만 원이 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뭐, 아니면 내가 뭐 나는 10% 마이너스 나도 괜찮다. 라고 한다면, 뭐 예를 들어서 850, 아니면 뭐 860 정도 놓고 900이 되게끔 만드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내가 200만 원을 주식에 넣었다. 그거는 이제 본인의 그런 위험 스타일에 따라서 다른 거고. 아무튼, 예, 하락 위험은 제한시킨다는 거. 이렇게 안전자산이나 이런 걸 투자해서 하락 위험은 제한시켜 놓고 이런 이제 위험 자산에 투자하면서 상승 시 내가 이익을 추구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상품. 그게 바로 포트폴리오 보호명. 그래서 포트폴리오 보호명의 수익 구조는 우리가 이런 형식, 아까 콜처럼 이런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손실은 제한하면서 이익은 향유하는 이러한 형태를 포트폴리오 보호명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어로 하면 PI. 그래서 왜 중간 수준의 위험이냐? 손실이 없지는 않죠. 제한된다는 것뿐이지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 그리고 이건 무조건 외우면 됩니다. 계산 문제도 대비하시고요. 시험에 아주 잘 나옵니다. 자, 보장치, 완충치, 승수, 노출치라는 게 있는데요. 보장치라는 건 뭐냐라고 봤을 때 포트폴리오의 최저가치. 이거죠, 이거 처음에. 950. 아니면 뭐, 예. 다음에 완충치는 포트폴리오 현재 가치 빼기 보장치. 그리고 승수는 그냥 위험자산 투자를 위한 배수고 노출치는 위험자산 투자 금액입니다. 그래서 완충치 곱하기 승수입니다. 자, 이거 이렇게 되면 지금 아직까지 머릿속에 안 들어와 있으니까 정리가 안 되시죠. 자, 하나 계산 문제를 통해서 풀어드리면 자, 만약 예를 들어서 나는 최소 포트폴리오가 이자 때문에 950만 원 정도까지는 이제 보장치가 포트폴리오 최저 가치가 950만 원까지는 내가 허용하겠다. 왜?
여기서 이자가 5% 붙으면 1,000만 원이 될 거니까 이렇게 950만 원으로 보장치를 정한다면 완중치는 지금 내가 포트폴리오는 근데 얼마냐? 나는 1,000만 원 투자할 거란 말이죠. 1,000만 원을 투자할 겁니다. 즉 1,000만 원이 있어요. 그런데 나는 포트폴리오 최저 가치는 950만 원까지 정했어. 왜? 이자가 5%라서. 이자가 5%라서. 그러면 완중치는 얼마다? 1,000만 원 빼기 950만 원이니까 완중치는 50만 원이 됩니다. 50만 원. 그죠? 그리고 나는 위험자산 투자를 위한 배수는 1이라고 칩시다. 1. 그러면 완중치 50만 원에 승수는 1이니까 곱하면 50만 원이죠. 그러니까 위험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은 50만 원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렇다면 가정이 하나 붙어서 주식이 내가 투자하는 기간 동안에 어떤 주식이 있는데 그 주식이 아무리 마이너스가 많이 나도 50%만 난다. 라고 한다면, 그죠? 그렇다면 배수가 얼마까지 될 수 있냐면 2가 될 수 있죠. 그러면 이게 2라면 노출치는 얼마입니까? 100만 원이죠. 그럼 100만 원이면 다시 계산되죠. 어떻게? 내가 위험자산에 100만 원 투자해야 되니까 그러면 900만 원, 그죠? 포트폴리오 최저 가치 보장치는 900만 원으로 다시 계산이 됩니다. 재계산되죠. 그러면 뭡니까?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900만 원은 얼마 될 거냐면 약 950만 원이 될 겁니다. 그죠? 이자가 붙으면. 그런데 이 100만 원은 제가 아까 뭐라 그랬냐면 아무리 손실이 나도 절반만 마이너스 난다 그랬죠. 그러니까 얘는 최저 가치가 50만 원이죠. 그러니까 두 개 더하면 1,000만 원은 이제 맞춰지니까 이렇게 이제 배수를 결정할 수가. 그러니까 배수는 그렇게 이제 내 그거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계산 문제는 뭐 별거 아니고요. 그냥 완중치를 구하라면 그대로 빼면 되고요. 그다음에 노출치를 구하라면 승수가 주어져 있으면 이거 계산해서 그냥 두 개 곱하면 됩니다. 별거 아닙니다. 그냥 외우면 돼요. 그러니까 보장치가 뭐지? 포트폴리오 최저 가치. 완중치가 뭐지? 현재 가치에서 그냥 보장치 뺀 거. 뭐 이런 식으로 외우면 됩니다. 시험에 아주 잘 나오니까 꼭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뭐 14번에 관한 이야기였고요. 나머지는 뭐 보시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PI에서 여러분들이 숙지해야 될 건, 자, 이런 PI 형태의 투자는 어떻게 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가장 대표적인 게 방어적 풋 전략입니다. 방어적 풋 전략. 자, 방어적 풋 전략은 뭐냐? 주식 플러스 풋옵션 매수라고 되어 있죠.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나중에 풋옵션 매수, 이제 풋옵션을 배우게 되면, 아무튼, 풋옵션 매수는 아까 이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 자, 그러면 내가 주식을 하나 사면 수익 구조는 이렇거든요. 즉, 내가 삼성전자를 100만 원에 샀다. 그러면 100만 원보다 삼성전자 주가가 오르면 그만큼 이익인 거고, 삼성전자 주식이 내가 산 100만 원보다 떨어지면 손해죠. 그죠? 그러니까 주식을 사면 수익 구조는 이렇게 선형 형태입니다. 근데 나는 뭐가 싫다고요, 지금? 얘가 싫어요. 얘가 싫으니까 나는 어떠한 상품을 하나 샀냐라고 하면 이러한 풋옵션을 하나 샀어요. 아까 수익 구조 이렇다 했죠. 자, 이러면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합성하면, 자, 삼성전자 주식이 100만 원보다 떨어지면 내 주식에서는 손해가 나죠. 근데 여기 이제 풋옵션에서는 뭐 어떻게 됩니까? 그래프를 보니까 수익이 나죠. 그러니까 두 개가 어떻게 돼요? 하나는 떨어지고 하나는 수익이 나니까 퉁쳐지죠. 퉁쳐지니까 그냥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퉁쳐진다. 그런데 상승할 때는 어때요? 상승할 때는 주식에서는 수익이 나죠. 근데 풋옵션에서는 일정한 손해가 난다. 그죠? 그러니까 그 일정한 손해를 뺀 만큼 수익이 상승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수익이 상승하냐면 이렇게 된다. 그죠? 그러니까 아까 이 노란색 뭐였어요? 손실은 제한되면서 이익은 향유하는 형태. 이게 한 대표적인 포트폴리오 보험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 그건 그런 뭐라 그런다? 프로텍티브 풋, 즉 방어적 풋 전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방어적 풋 전략 이렇게 하고 어떻게 외우시면 된다? 주식 매수 더하기 풋옵션 매수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런 걸 해지라 그런다 그러죠. 아까 해지라 그러는데 아무튼 이게 방어적 풋 전략입니다. 방어적 풋은 주식을 보유하고 있을 때 풋옵션을 매수하는 겁니다. 풋옵션 매수.
다음에 두 번째 전략은 제가 아까 지금까지 계속 이야기했던 950만 원과 50만 원. 그게 뭐냐? 이름하여 이자 추출 전략입니다. 이자만큼 뽑겠다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는 채권에 투자하고 그 이자 부분만큼 콜옵션을 매수하는 형태. 이게 이제 이자 추출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손실은 채권으로 제한하고, 그러니까 원금을 보장하건 하여튼 최저금액을 보장하고 나머지 수익은 콜옵션을 통해서 달성하자라. 이 전략이 이자 추출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자 추출은 채권 더하기 콜옵션 매수 이렇게 외워두시고요. 다음에 옵션 복제 전략. 아까 질문하셨었는데 옵션 복제 전략은 뭐냐면 그냥 옵션에 투자하지 말고 채권과 주식 아니면 채권과 선물 이렇게 투자해가지고 마치 옵션에 투자한 것과 같은 수익을 올리자라는 게 옵션 복제 전략입니다. 옵션 수익을 복제하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옵션에 실제로 투자하지 않고 채권과 주식만으로 뭐 이런 걸로 옵션 수익을 복제하자. 그 방법이 뭐가 있느냐? CPPI 전략과 TIPP 전략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이자율만큼 뭐 950 아까 이런 거 있죠. 950과 50이 있는데 이게 내가 뭐 주식은 최대 100이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100으로 나누고 다시 보장치를 900으로 뭐 하고 뭐 이렇게 이제 고쳐가면서 계속 하는 이게 바로 CPPI 전략입니다. 그래서 보장치를 무위험 이자율에 따라서 조정하는 거죠. 조정하는 게. 이게 CPPI 전략입니다. 금방처럼 하는 게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거 있잖아요. 그죠? 이자가 5%면 오케이. 보장치가 그러면 950이고 그리고 배수가 1이라면 노출치는 50만 원. 그러면 950과 50만 원 이렇게 투자하면 되겠네. 이렇게 하는 방식이 CPPI 방법이라고요. 근데 CPPI 방법의 특징은 보장치가 시간에 따라서 무위험 이자율로 증가한다라는 거. 보장치가. 그렇죠. 왜? 이게 지금 어디에 투자되어 있어요? 채권에 투자되어 있잖아요. 아니면 예금에 투자하면 채권에 투자. 그러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뭐가 붙어요? 이자가 붙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금액이 조금씩 증가한다고요. 그죠? 그 이야기가 뭐 별말 아니고. 근데 이제 그러면 무슨 이야기냐면 이 이자만큼 증가하면 그렇게 계속 무위험 이자율만큼 그리고 무위험 이자율이 변하면 또 변하겠죠. 그러니까 이자율이 일정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보장치를 다시 계속 계산해 줘야 돼요. 그러한 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자율이 변하면 계산을 다시 해야 된다는 단점 때문에 나온 게 TIPP 전략이에요. TIPP 전략. 그래서 이름도 시간 불변, 그죠? Time Invariant. 그래서 시간 불변 포트폴리오 보존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건 CPPI의 보장치 조정 방법을 개선했다. 어떻게 하느냐? 그냥 내가 정하는 거예요. 그냥 비율을. 야, 그냥 보장치 800 하자. 800. 80% 하자. 800. 그리고 200은 나머지 주식에 집어넣어라. 이래 놓고 여기서 뭐 수익이 나면 또 조정하고 뭐 이런 방식으로 아무튼 아는 게 시간 불변 포트폴리오 보존 전략. 뭐 여기서는 깊이 안 해도 되고 이거 이제 추다자산 운용사 가면 자세히 하게 되는 건데 그냥 TIPP는 개선 전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CPPI를 개선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하면 거기 그 15번에 나머지는 뭐 다 설명한 부분이고요. 저 4번 보시면 자, TIPP 방식은 CPPI 보장치 조정 방법을 개선한 방법으로 상승장에서 CPPI 방식보다 양호한 성과가 아니고요. 틀렸는데 밑에 나와 있죠. 그러니까 하락장이나 횡보장에서 성과가 더 우수하다 이렇게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TIPP 전략이 CPPI보다 횡보장이나 하락장에서 성과가 더 우수하다. 이렇게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근데 옵션 복제를 왜 하죠? 그냥 옵션에 투자하면 되지라고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가장 간단한 건 자, 이 전략을 하려면 일단 뭐가 드냐면 돈이 듭니다. 돈이. 왜? 옵션을 사야 돼. 제가 아까 권리는 사는 거라 그랬잖아요. 돈이 들어요. 돈이. 그럼 그만큼 비용이죠. 비용이 들어가는 소리는 뭐예요? 그만큼 수익이 감소한다는 뜻이죠. 비용이 들어가니까. 근데 이거는 비용이 안 들죠. 채권 사는데 돈 듭니까? 제가 말하는 돈은 이제 비용 말입니다. 그러니까 채권의 가격 말고 말이죠. 그죠? 그걸 사려는 데 들어가는 비용 말입니다. 거의 없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은. 근데 옵션은 돈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자, 아무튼 포트폴리오 보호명에서는 반드시 숙지해야 될 건 일단 이 개념
하고, 그리고 앞에 아까 이 용어 지금 용어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시장 중립형. 중립이란 말 자체가 지금 나와 있는 1번의 문장 저것처럼 숙지하시면 됩니다. 즉 시장 움직임과는 무관한, 그래서 주로 차익 거래를 통해서 절대 수익을 추구하는 펀드를 우리는 그냥 시장 중립형 펀드라고 합니다. 시장이 오르건 떨어지건 관계없이, 그죠? 그냥 절대 수익, 예를 들어서 5%다. 그런 수익을 추구하는 펀드가 시장 중립형 펀드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데? 차익 거래 같은 것들. 차익 거래라는 건 뭐냐면, 이것도 선물 가면 나오는데,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차익 거래는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요새 유행이 좀 지났는데, 왜 유행이 이게 빨리 변하는지. 이제 소고기가 있대 칩시다. 이제 소고기가 사 먹고 싶어서. 소고기를 사 먹으려고 하는데 보니까 서울에서는 소고기가 10,000원이에요. 그런데 똑같은 고기가 인천에서는 5,000원이에요. 자, 그러면 선뜻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인천에서 그냥 소고기를 5,000원에 사서 서울에 와서 10,000원에 팔면 5,000원에 차익이 생기겠지. 그죠? 이런 게 차익 거래입니다. 차익 거래. 그죠? 똑같은 물건에 대해서 가격의 불균형이 발생해서 그 가격의 불균형을 이용해 하겠다는 게 바로 차익 거래입니다. 이런 건 무위험 거래죠. 위험이 없죠. 왜? 인천에 5,000원 하고 서울에 10,000원이니까 그냥 인천에서 5,000원에 사서 서울에서 10,000원에 팔면 된다. 그죠? 이게 차익 거래입니다. 자, 그런데 차익 거래 조금 더 설명하면, 근데 이렇게 되면, 그럼 인천에서 사람들은 다 소고기를 인천에서는 사겠죠. 그러면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점점 올라가겠죠, 이제. 왜? 수요가 많아지니까 5,000원에서 5,500원, 6,000원 이렇게 올라갈 겁니다. 다음에 서울에서는 이제 소고기를 계속 팔겠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가격이 떨어지겠죠. 10,000원에서 뭐 9,500원, 9,000원 떨어질 겁니다. 그러면 둘의 가격이 어떻게 될 겁니까? 한 군데는 오르고 한 군데 떨어지다 보면 맞춰지겠죠. 그죠? 이게 이제 균형 가격으로 맞춰지죠. 그래서 시장 가격은 이런 차익 거래를 통해서 균형 가격을 유지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에 불균형이 발생해도 차익 거래를 통해서 또 맞춰지고 차익 거래자들에 의해서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런 게 이제 차익 거래고 중요합니다. 그래서 파생 상품이 뭐 존재하는 이유보다는 파생 상품으로 가장 또 우리가 안전하고 꼭 반드시 해야 되는 거래들이 이런 차익 거래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 차익 거래는 주로 이게 이런 시장 중립형 펀드는 채권 투자에 가깝다. 보수적 투자자들이 그래서 선호한다. 왜? 절대 수익이니까. 그 수익은 꼭 난다니까요. 그 수익이 난다. 근데 그 수익이 아주 낮아서 그렇지. 그죠? 그래서 이제 차익 거래 대표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선물 가격이 고평가되어 있으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10,000원짜리가 지금 13,000원에 사람들이 사고 팔아요. 그럼 지금 이거는 사람들이 뭔가가 지금 과열되어 있다는 거죠, 시장이. 그죠? 왜 10,000원짜리를 13,000원에 사고 팔지? 그러면 가정은 뭐예요? 그럼 사람들이 지금은 어디에 꽂혀가지고 10,000원짜리를 13,000원에 사고 팔지만 결국 나중에는 10,000원으로 돌아갈 거야. 그죠? 돌아갈 거야. 그러한 가정에서 그럼 돌아가기 전에 나는 뭐 한다? 판단 말이죠. 매도 포지션을 취한단 말이죠. 그럼 나는 13,000원에 팔았어요. 그런데 그 가격이 10,000원이 돼. 그럼 이제 3,000원이 이익인 거죠. 쉽게 이야기하면. 그죠? 왜 13,000원에 팔고 10,000원에 사고 이러면 3,000원 이익이잖아요. 그죠? 그렇듯이. 그래서 선물 가격 고평가. 그러니까 고평가된 걸 매도하고, 다음에 반대로 현물을 매수해서 뭐 그 차익을 누리겠다. 아무튼 선물에 가면 하는데, 아무튼 이런 게 차익 거래입니다. 차익 거래. 그래서 차익 거래 종류에는 뭐 주식형, 인덱스 차익 거래, 합병 차익 거래, 전환사채 차익 거래 이런 게 있단 말이죠. 이런 종류가 있다라는 거 외워두시고, 참고로 합병 차익 거래 같은 것들은 이런 겁니다. 이제 A 기업과 B 기업이 합병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B 기업이라는 중소기업을 인수한다 칩시다. 그러면 이런 소식이 발표나면 이 회사의 주가는 대부분 어떻든가요? 폭등 아니요? 폭등. 그죠? 삼성전자가 이 회사를 인수한다고? 이러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면 자기의 적정 가격이 있을 건데 그냥 사람들이 또 미친 듯이 사고 팔면 이게 이제 가격이 괴리가 발생하는 거지. 이제 이러한 걸
이용하겠다. 그래서 뭐 이거를 매도 포지션을 취하고 이 회사 주식을 매수해서 뭐 하겠다라는 것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합병할 때 이제 하여튼 뭐 이것도 투자자 설명서 가면 뭐 자세히 나오니까 지금 여기 수준에서는 그냥 이런 게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전환사채도, 그래서 전환사채를 매수하고 주식을 매도하고 뭐 이래서 차익을 뭐 누리겠다라는 뭐 이런 전환사채 차익거래까지 이런 차익거래가 있다라는 것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책의 지문이 16번에 보면 나와 있으니까요. 뭐 지문 정도 한번 읽어보시면, 자 3번 같이 한번 읽어보면 또 혹시나 자 16번에 3번 읽어보시면 합병 차익거래는 기업이 인수합병을 할 때 인수하는 기업과 피인수 기업 간의 주식 교환 비율과 실제 시장 가격 비율의 차이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인수합병 등에 반대하는 주주에게 주어지는 주식 매수 청구권을 이용하는 거래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될 리가 없지. 이게 설명을 하려면 좀 아무튼 이런 걸 이용한답니다. 그냥 이용한다라고 그냥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4번은 뭐 이렇게 전환사채 차익거래니까. 근데 이렇게 그냥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도 참 짜증난데, 그죠? 그럼 수업 왜 듣습니까? 그죠? 자, 심플의 3번은, 이런 건 좀 실제로 알아두시면 좋으니까. 자, 인수합병 등에 반대하는 주주에게 주어지는 주식 매수 청구권. 주식 매수 청구권이 뭐냐면, 이겁니다. 만약에 합병한대요. 우리 회사가, 내가 어떤 회사 주식을 들고 있는데, 우리 회사가 다른 회사랑 합병한대. 근데 난 싫어. 근데 내가 싫다고 해서 그거 안 하는 거 아니죠? 그죠? 왜냐면, 전원의 동의는 아니니까, 그죠? 우리가 뭐 특별결의라는 것은 3분의 이제 하여튼 그러니까 하여튼 그래서 나는 반대예요. 그러면 합병한대. 에이씨, 그러면 내 주식 그냥 회사 너가 사라. 그럼 나는 이제 이 회사 주주 안 할란다라고 할 수 있는 권리가 주식 매수 청구권입니다. 근데 그걸 그냥 싸게가 아니라 서로 그 가격을 협의하는 거죠. 야, 너 그 합병할 것 같으면 내 주식 지금 예를 들어서 주식 매수 청구권의 가격이 뭐 야 10,000원에 협의됐어요. 나는 그러면 그거 싫으니까 내 회사 주식 회사 너가 10,000원에 사가라. 회사가 콜 이랬어요. 그런데 지금 실제 주식의 가격이 그 회사 주식의 가격이 9,000원이라 칩시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소식을 만약에 누가 살짝 들었다. 그러면 나는 이 회사 주식을 지금 9,000원에 사는 거죠. 그리고 나는 뭘 한다?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는 거죠. 그러면 나는 얼마에? 10,000원에 다 파는 거니까 짧은 시간에 1,000원의 수익을 올릴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죠? 이런 것들, 이런 이제 차익 거래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걸 이제 이용하는 게 그중 하나가 이제 합병 차익 거래 종류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방법도 차익 거래 중에 합병 차익 거래 하나, 이것도 방법 중에 하나, 뭐 이런 식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전환사채 차익 거래는 전환사채 등의 뭐 가격계를 이용해서 수익을 추구하는 뭐 그렇습니다. 자, 이게 뭐다라는 것만 알면 되니까 일단 시장 중립형, 그래서 제일 중요한 말은 1번, 2번입니다. 1번, 2번. 제일 중요한 말은 1번, 2번이고. 그 다음에 이제 구조화형 펀드는 이것도 제목만 알아두시면 이겁니다. 정의.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서 산출된 목표 수익 구조를 사전에 제시하고 금융공학 기법으로 운용한다. 참 말은 좋죠. 그죠? 어렵네. 그래서 우리가 금융공학적으로 뭔가 상품을 만들어 놓고 시뮬레이션 돌려보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이 수익 구조를 만들어 놓아 이 상품에 이렇게 투자를 했을 때 이게 과연 미래에 얼마의 수익이 나오지? 나오네. 계속 시뮬레이션. 상황이 좋을 때, 뭐 주가가 빠졌을 때 돌려보니까 다 나와. 그런 것들. 그렇게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조형 펀드는 이런 거라는 것만 좀 알아두시고, 그래서 채권 수익률에 만족 못하는 투자자들이 채권 수익률에 플러스 알파를 바라면서 투자하는 펀드가 구조화형 펀드다. 자,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델타를 가지고 많이 사용하는데, 그래서 델타 값이 올라가면 뭐 주식을 사고, 떨어지면 이제, 그러니까 델타 값이 올라가면 주식을 계속 사요. 계속 딱 샀어. 많이 샀어. 그 다음에 이제 델타 값이 떨어지면 이제 주식을 조금씩 처리하면서 이익을 가지고 가는 이제 그러한 형태가 대표적인 형태입니다. 그래서 그게 구조화형 펀드다. 그래서 지문 안 보시면, 자, 17번에 1번 보시면, 뭐, 겉보기에는 어려워 보이지만, 실종 운영 원리를 보면 복잡하지는 않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라고 보고. 그 다음에 시뮬레이션, 그러니까 2번이 그 정의고, 그 다음에 3번. 투자 방식만 단순 비교하자면,
코스피 200이 내리면 주식을 팔고 반대로 올라가면 주식을 매수하는 아까 포트폴리오 보호명과는 반대의 투자 방식이다. 반대의 투자 방식이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 사다가 델타 값이 올라가면 샀다가 이제 떨어지면 이제 파는 뭐 이런 식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떨어지면 사고 올라가면 이제 파는 이런 형식이기 때문에 아무튼 PI형과는 반대의 투자 방식으로 운용된다라고 이렇게 그냥 외워주시면 되고 만기시 수익률이 확정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펀드는 계속 이야기하지만 만기시 수익률이 확정되어 있을 리가 없습니다. 실적 배당이니까. 자, 아무튼 여기도 단순히 이러한 문장만 좀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구조화 0이고요. 그 다음에 시스템 운용형은 뭐냐면 자, 이제 시스템 매매라는 게 뭐냐면 펀드 매니저의 주관은 배제한 채 시스템에서 보내주는 신호에 따라 기계적으로 매매하는 걸 시스템 매매라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운용하는 걸 시스템 운용형이라고 그러죠.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이게 이제 이게 행동 재무학이라 그럽니까? 그러니까 행동 재무학에 보면 이제 사람들은 이제 행동학적 편의가 있다라고 하는데 어떤 게 있냐면 손실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쉽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작은 위험은 싫어해요. 근데 이게 위험이 커지면 그걸 안고 가려고 하는 특징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어디서 살펴볼 수 있냐면 여러분들 이제 그 투자자들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의 초보자들의 그 행태를 한번 보면 이익이 나면 아무 이유 없이 빨리 팔아요. 근데 손실이 나면 계속 들고 있어요. 근데 그걸 역으로 생각해 보니 저도 그랬어요. 여러분도 다 그럴걸요. 생각해 보세요. 무슨 이야기냐면 내가 1000만 원을 투자했어. 그러면 주식은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죠. 확률은 반반이에요. 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같이 아니 왜 내가 주식만 사면 떨어지냐고. 좀 신기하더라고요. 아니 저도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근데 길게 놓고 평균적으로 보면 아닙니다. 주가는 오를 때도 있고 떨어질 때도 있어요. 그게 반반이에요. 반반인데 자, 오를 때를 내가 보니까 오르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 1100만 원이 10%가 한 2주 만에 됐어요. 신기하죠? 근데 사람 심리가 1000만 원이 1100만 원이 되면 그냥 1100이잖아요. 근데 주식에 투자할 때는 한 1000만 원이 한 3억 됐으면 좋겠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100만 원이니까 에이씨 1100만 원. 근데 사실은 돌아 생각하면 10%라는 수익이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이자 뭐 1년 넣어봤자 3% 주는데. 근데 이제 그런 느낌이 안 와요. 냅두죠. 그러면 이게 희한하게 이제 아까 반반이라고 그랬죠. 올랐으면 이제 떨어집니다. 항상 조정. 그럼 한 1050만 원 돼요. 그러면 이제 사람이 항상 뭐라 생각하냐면 아씨 그때 팔걸. 이 생각합니다. 그때 팔았으면 그때 팔걸. 그 이제 다시 결심하죠. 오케이 그러면 저거 1100만 원만 되면 이제 나는 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희한하게 절대 1100만 원이 안 돼. 한 1080, 막 1070, 1080 거기에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니까 사람이 졸갑증이라는 게 이걸 매일 보고 있거든요, 지금. 매일 보니까 당연히 변동이 거기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1070, 1080이에요. 그래갖고 근데 또 그러다가 이제 한 1060 된다? 그러면은 사람이 에이씨 이러면서 그냥 1060에 팝니다. 근데 이게 불과 한 3주 이내에요, 사람 심리가. 그러니까 이익이 나면 졸갑증 때문에 빨리 판다니까요. 근데 손해가 나면요, 사람이 이제 역으로 볼까요? 떨어졌어요. 1000만 원이 950 됐어요. 팔아요, 이때? 안 팔아요. 950 됐으면 이제 무슨 생각이 든다? 아, 내일은 오르겠지. 왜? 차트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1000만 원. 그러니까 사람들이 항상 이럴 때 들어가잖아요. 이게 바닥이라 생각하고. 전혀 근거가 없는데. 그죠? 그냥 지 생각에 많이 떨어진 거죠. 근데 1000만 원이 500만 원이 됐다고 그게 바닥이에요? 아니에요. 500이 100만 원도 될 수 있어요. 그죠? 바닥은 모르는 건데 그냥 사람들은 심리상 이렇게 돼 있으면 오케이. 삽니다. 이렇게 돼요. 그러면 뭐예요? 이야, 지옥이네 이제 차트. 이제는 오르겠지. 또 이래 돼요. 오를 거야. 이러다 보면 순식간에 한 700대 있다니까요. 한방 이런 게 이제 이렇게 되면 이런 게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코스닥 주식은 진짜 이런 거 조심해야 됩니다. 진짜. 하면 이렇게 된다니까. 근데 코스닥 대표적인 예로 코스닥 그 버블일 때 30몇만 원짜리 40만 원 가까이 갔던 게 지금 1,500원 하고 이럽니다. 그래서 주식 장기 보유하라. 그것도 그죠. 무조건 장기 보유는 아니에요. 종목 따라 틀린 거지. 그거 장기 보유 해보세요. 40만 원 샀다가 1,500원 되면 지금 뭐. 예. 아무튼 이래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의 반응은 두 개 중에 하나죠. 그죠? A씨, 내 지금 다시 주식에 투자하면 내가 개다 이러면서 그냥 다 팔죠. 그럼 뭡니까? 손해 300이 손해 300. 그죠? 아니면 여기서 뭐 합니까? 물타기 하죠.
물타기 하는데 물타기도 잘하면 그래서 돈을 번다는 거. 물타기 할 때는 물타기의 효과를 누릴 만큼 물을 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물이 한 바가지인데 거기다가 컵으로 하나 부으면 거기서 거기죠. 그죠? 다라가 있으면 그 다라이의 물에다가 뭡니까? 아예 욕탕에다 부어버리면.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내가 이게 700만 원이 됐으면 내가 한 2천만 원을 투자하면 거의 이 가격으로 다시 사진 거죠. 그러면 진짜로 조금 이제 너무 떨어지면 반등을 하거든요. 그때 좀 올라가면 수익이 나죠. 근데 내가 700만 원인데 20만 원 물타기 하면 720에서 그대로 마이너스라니까. 예. 물타기란 그래서 부자인 사람들은 그렇게 하죠. 매니저, 브로커들 안 믿어요. 부자들은 그냥 던져둡니다. 그래, 네가 요거 한 3천만 원 정도 운용해봐. 왜? 그 돈은 부자한테 없어도 되는 돈이에요. 그러다가 브로커가 이야기하죠. 죄송합니다. 좀 떨어졌습니다. 그래? 그럼 한 달 지나가지고, 그럼 또 한번 해봐. 3천을 또 넣습니다. 이렇게 못하게. 또 떨어졌네요. 그래? 그럼 이제 지도 보고 대충 이제 옥수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럼 한 1억 줍니다. 그럼 이제 진짜 올라요. 부자들은 이렇게 돈을 번다니까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1,000만 원 넣어요, 주식에. 떨어지네. 지금 사면 딱 돈인데, 지금 사야지. 계좌를 보니까 한 100원 있네. 돈이 없네. 그러니까 맨날 우리는 알고도 마이너스가 나는 거죠. 돈만 있으면, 지금 딱 돈만 있으면 되는데, 돈이 없어, 항상. 총알이 없어. 아무튼, 이제 이러한 것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 심리가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그냥 프로그램 시켜놓자. 프로그램. 그러면 10% 떨어지면 무조건 매도. 예를 들어서 10% 떨어지면 무조건 매수, 10% 오르면 무조건 매도, 이렇게, 그 프로그램은 이제 지금 마음이 얘기한 거. 프로그램만 시켜놓으면 사람 마음하고 상관없이 기계적으로 그렇게 사고 판단 말이죠. 그래서 심리에 휘둘리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손실효과는 적용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손실효과라는 건 사람들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침에 한 300만 원 손실이 났어요. 그럼 사람들이 그 300을 메꾸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걸 안고 간단 말이죠. 이런 것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처음에 10만 원 손해나면 내 10만 원 이러는데 한 300만 원 손해나면 그래 오늘 갈 때까지 가보자 이런 식이거든. 사람 심리가. 이런 걸 우리 행동재무학에서 그 행동학적 편의라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주식에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제가 주식을 해본 결과 전업으로 하지 않는 한 돈을 벌 수 없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이유가 이런 행동학적 편의 때문이고요. 두 번째 이유가 그 작전 이런 것들 때문입니다. 작전이 없을 것 같지만 걸리는 게 20%랍니다. 전체 작전에. 그 소리는 80%는 성공하고 있다는 소리죠. 개미들이 그만큼 휘둘리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개미 투자자들은 돈을 벌 수가 없죠. 작전에서.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주식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해야 된다면 정말 내가 전문가가 되어서 자기만의 철학을 가지고 하든가.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 그럴 수가 없잖아요. 왜? 자기 본업이 있는데. 그렇게 못할 것 같으면 그냥 ETF나 이런 거 하든가 전문가는 이제 안 하면 제일 좋고 아니면 전문가한테 맡기든가 그런 게 이제 현명한 판단입니다. 자, 아무튼 시스템 운용이요. 자, 이래서 기계적으로 매매한다. 대부분 전략이 모멘텀 전략이 기만한다. 모멘텀 전략이 뭐냐? 추세 전략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상승 추세다. 사는 거죠. 하락 추세다. 파는 겁니다. 그래서 시스템 매매는 대부분 모멘텀 전략에 기반해서 오르고 있다. 그러면 그러니까 산다라는 거죠. 5% 올랐다. 매수.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5% 상승했으면 그때서야 사고 5% 떨어졌으면 그때는 매도한다. 이렇게 프로그램 시켜놓는 거죠. 이게 이제 모멘텀에 기반한 거죠. 왜? 오를 때는 이제 계속 오를 거란 말이죠. 상승 추세니까. 떨어지면 계속 떨어질 거니까 미리 이제 손절매. 이건 손절매라고 하죠. 근데 사실 손절매가 중요하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진짜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이게 저도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이제 듣고 보니까 그런데 1,000만 원이 500만 원 되면 마이너스 50%죠. 그죠? 그러면 나는 원금 찾으려면 수익이 몇 프로 나야 됩니까, 이제? 50% 수익 나면 됩니까? 아니죠. 100% 수익 나야 원금이. 그러니까 100만 원에서, 그러니까 1,000만 원에서 마이너스 50%가 되면 500만 원이에요. 그러면 내가 원금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500만 원이 1,000만 원 돼야 되잖아요. 100% 수익이 나야 돼요. 아니, 지금까지 수익도 안 나서 마이너스 50인데 100%가 언제 납니까? 근데 100%가 나봤자 내 원금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손실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손절매라는 것이 진짜 중요하단 말이에요. 지금 자기 말처럼 그냥 10% 내가 투자했는데 10% 정도 빠졌다. 무조건 진짜 터는 게
근데 사람 심리가 이제 올라갈 것 같거든요. 절대 안 올라갑니다. 제가 봤을 때 거의 열의 9은 안 올라갑니다. 아무튼 그래서 자기가 자금이 많이 없으면 절대 물타기도 하면 안 됩니다. 물타기도. 그러니까 그런 물타기가 아니죠. 그건 그러니까 물 묻히기 이런 건 안 됩니다. 물 묻히기 이런 거. 자, 그리고 시장이 추세를 보이는 그래서 구간에서는 성과가 양호한. 당연하죠. 그죠? 상승 추세라서 5% 올랐을 때 매수했어요. 그 추세 그대로 올라가면 성과가 양호하죠. 당연히. 그래서 시장이 추세를 보이는 구간에서는 양호한데 그렇지 않으면 성과가 안 좋겠죠. 당연히. 시스템 매매라고 무조건 돈 버는 건 아니죠. 시장이 등락을 반복하든가 하락 구간에서는 일반적으로 부진하죠. 그렇습니다. 이게 시스템 운용형 펀드입니다. 그래서 18번에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다른 장 이야기인데 요거도 별표 보이시죠? 개수. 시험에 꼭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 그냥 외우시면 돼요. 자, 파산분 펀드 활용 전략.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SAS, 즉 Static Allocation 전략이 있습니다. 이 뭐냐? 초기 비율대로.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자, 이제 Static Allocation 전략이란 건 내가 예를 들어서 무위험 자산이 있고 위험 자산이 있다 라고 했을 때, 자, 내가 무위험 자산에는 60% 투자해야지, 그 다음에 위험 자산에는 40% 투자해야지, 이렇게 자산 배분을 했어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더라도 계속 모니터링을 하면서 이 비율을 유지하는 거예요. 초기 비율대로. 이렇게 투자했는데 주식시장이 좋아 너무. 그래서 내가 여기에 600, 여기에 400을 투자했는데 주식이 500이 돼버렸어. 그러면 다시 이제 재투자할 시점에 100만 원을 팔아버리고, 하여튼 일부 주식을 처분해서 다시 비율을 6대 4로 만드는 게 바로 Static Allocation 전략입니다. 그렇죠. 뭐 별말 아니죠, 그죠? 다음에 Constant Mix 전략은 뭐냐면 위험 자산 금액을 그대로. 즉 내가 예를 들어서 이런 이제 비율이 아니라 똑같은 말이 사실 비슷한 개념인데 그냥 내가 위험 자산에, 즉 주식에 400만 원 투자해야 되겠다. 그럼 뭐 자연적으로 무위험은 600만 원 투자하겠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수익이 나요. 주식이 예를 들어서 500만 원이 됐어. 그러면 다시 어떻게 고치고 이거 무조건 400. 그러면 여기가 700이 되겠죠. 또 수익이 나. 또 500이 났어. 그럼 무조건 얘는 400. 그럼 또 여기는 800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위험 자산 금액을 계속 유지하는 전략이 컨스탄트 믹스 전략. 위에 거랑 약간 다르죠, 그죠? 이거는 비율을 그대로 유지하는 거고, 얘는 위험 자산 금액을 그대로 유지하는 거다. 자, 그리고 이게 가장 중요한데 요즘에 시험에 꼭 나온다고 보시면 되는데 두 개도 알아두시고요. 구분하시고. 자, 핵심 주변부 전략입니다. 코어 세틀라이트. 세틀라이트란 말 아시죠? 위성. 뭐냐면 핵심 포트폴리오와 주변부 포트폴리오 두 개로 가져가는 거죠. 그러면 추구하는 목적이 다릅니다. 핵심 포트폴리오는 시장 수익률이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시장 수익률이 목표니까 어디에다 투자하면 되겠어요? 뭐 인덱스 펀드나 아니면은 ETF나, 그죠? 그러니까 주식형 ETF나 이런 데 투자하면 됩니다. 시장 수익률 목표예요. 주변부 포트폴리오는 플러스 알파가 목표입니다. 시장 수익률, 초과 수익률이 목표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뭐 주식형 펀드라든지, 그죠? 이런 것들에 투자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랑 또 하나만 이제 더 이야기하면, 그러면 보수적 투자자일수록 어디에 투자 비중이 높아지겠습니까? 핵심 포트폴리오 투자 비중이 높아지겠죠. 공격적이라면 주변부 포트폴리오의 투자 비중을 늘리면 되고, 그겁니다, 단지. 그게 시험에 아주 자주 출제가 되는 게 아니라 거의 매번 지금 시험에 나오고 있습니다. 간단한 이야기죠. 그렇게. 그래서 시험 문제는 뭐 그런 말도 나오고요. 아니면은 이런 거 나옵니다. 다음 중 핵심 주변부 전략에서 핵심 포트폴리오에 그러니까 핵심 포트폴리오에 포함되는 어떤 상품이 아닌 것은, 그죠? 그러면은 인덱스 펀드 이런 거 아닌 거 찾아내면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리고 문장 하나만 받으면 포트폴리오 구성할 때 파생 상품을 활용하면 파생 상품 펀드가 비선형 구조이기 때문에 선형 구조 상품 투자할 때보다 위험이 경감이 가능하다. 아까 봤잖아요, 그죠? 내가 주식형 펀드면
주식에만 투자하면 이러한 수익 구조라면, 그죠? 여기다가 파생 상품을 하나 투자함으로써 뭡니까? 이런 수익 구조가 가능했다, 그죠? 그러니까 위험을 경감하는 게 가능하단 말이죠. 자, 그리고 넘어가서 2번 문제를 한번 보시면, 자, 환리스크 해지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자, 우리가 해외 자산에 투자하면 당연히 환 리스크를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죠? 환율 변동 위험에 대비해야 되는데, 자, 1번 보시면, 요건 지문 그대로만 좀 알아두시면 됩니다. 대체로 채권이나 채권형 펀드는 환해지를 전액으로 하는 게 일반적이고, 전액. 그러니까 채권형 펀드는, 그러니까 해외 채권에 100만 원, 그러니까 전액을, 그러니까 1000만 원을 투자하면 그 1000만 원 전액 해지하는 게 일반적이고, 그다음에 주식이나 상품 등과 같은 기초자산이라면 원금의 50에서 70% 수준을 많이 선택한다. 그냥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은 현물환을 매입하고 다음에 선물환 매도의 FX 스왑이다. FX 스왑. 선물환 매도.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그러니까 환을 해지할 때는 선물환을 많이 사용합니다. 선물환. 일반 기업들도. 그러니까 장외 파생 상품인 선물환을 많이 사용하고, 다음으로 많이 쓰이는 방법은 현물환 매입, 선물 매도의 블락딜. 그러니까 장내 파생 상품인 통화 선물을 이용하는 거죠. 그 다음에 다양한 방법의 해지를 통해 환율 변동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다. 그럴 리가 있습니까? 그죠? 경감할 수 있는 거지.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니까 이렇게만 봐두시면 나중에 이제 장내 파생 상품과 장외 파생 상품을 좀 배우시면 요 또 문장이 이해가 되실 거니까 지금 한번 외워만 두시고요. 그다음에 3번 문제에서는 일단 보시면 1번 선물 등을 이용하면 시장 하락 시에도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맞습니다. 그죠? 매도 포지션을 취하면 되거든요. 이것도 뒤에 가서 다음 시간에 이제 속 시원하게 좀 보고, 그다음에 2번은 이렇게 좀 외워두세요. 워스트 퍼포머 구조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다루고 있는 파생결합증권은 모두 다 워스트 퍼포머 구조입니다. 뭐냐? 기초자산이 2개 이상일 때 기초자산 중에서 수익률이 높은 자산이 아니라 낮은 자산을 기준으로 상품의 수익을 결정한다. 이게 워스트 퍼포머 구조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그 조기 상환형 구조 설명할 때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자, 상승할 때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두 기초자산이 모두 올라야 수익이고, 다음에 손실이 날 때는 둘 중에 하나만 건드리더라도 손실 조건이 형성됐다 그랬다. 이게 워스트 퍼포먼 구조죠. 이런 것들이. 그죠? 투자자에게 불리하게, 안 좋게 이렇게 그러니까 시장에서 베스트 퍼포먼 구조는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없다. 아무튼 워스트 퍼포먼 구조 정의가 그래서 2번입니다. 2번. 그래서 낮은 자산을 기준으로 상품의 수익을 결정한다라고 이렇게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3번은 뭐 이제 이해하실 만한 장내 파생 상품을 활용하게 되면 그러니까 레버리지 효과가 생기니까 베이시스 위험, 변동성 위험 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무슨 말인지 배우시면 또 뒤에 가면 아시게 됩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의도한 바는 아닌데 여러분들이 하도 빨리 집에 가시길래 수업을 다 해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진짜로 다 했네요. 그죠? 의도한 바는 아닙니다. 절대. 네, 진도를 나가다 보니 이렇게 됐네요. 자, 아무튼 오늘은 좀 답답하게 여기까지 했는데, 자, 내일부터는 이제 진짜로 파생 상품에 들어가죠. 뒤에 넘겨보시면 이제 263페이지부터 선물부터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의외로 쉽지 않습니다. 의외로 쉽지 않으니까 네. 내일 목요일 내일 아무튼 내일부터 또 깊이 있게 파생 상품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수업 들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